再加点茶。好的，这就来，健康闻着真香。今天刚炖的豆腐泡菜汤，味道很鲜，小心烫哦。好的，辛苦了。不客气。 제가 이 이야기를 꺼내기까지 참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저는 26의 나이에 북한을 떠나 중국을 거쳐 라오스와 태국을 지나 한국에 들어왔습니다. 그 길은 영화도 소설도 아니고 그저 숨을 죽이고 한 걸음씩 옮겨야 했던 너무도 현실적인 길이었습니다. 지금 이 나이 환갑을 넘겨 뒤를 돌아보니 그때의 제가 참 안쓰럽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대견하기도 합니다. 사연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여러분의 공감 댓글 남겨주시면 그곳으로 행운이 가득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제부터 북한 김일성대 중국어과를 나온 한 탈북 여성이 중국 충칭 북한 음식점에서 일하다 라오스, 태국을 거쳐 한국으로 와서 하나원과 작은 임대 아파트에서 다시 인생을 시작한 이야기 시작합니다. 내 인생이 이렇게까지 멀리 떠내려올 줄은 정말 꿈에도 몰랐습니다. 저는 지금 한국에서 산 지 40년이 다 되어가는 환갑을 넘긴 탈북 여성입니다. 하지만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가 26살이던 시절, 그러니까 제 인생에서 제일 무모했고 제일 두려웠고 또 제일 치열했던 시절 이야기부터 시작합니다. 그때 저는 중국 충칭이라는 도시에서 북한 음식점 종업원으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북한에서는 꽤 잘 나가는 코스를 밟았다고들 그랬습니다. 김일성 대학 중국어과를 나와서 대외 공연단 통역 겸 종업원으로 선발됐으니 사람들은 성분도 괜찮고 머리도 좋고 앞길이 환하다고 했지요. 하지만 제 마음은 하나도 환하지 않았습니다. 벽에 걸린 김일성, 김정일 초상화 아래서 동지 건배합시다. 오늘도 수고 많았소. 손님들에게 웃으며 술을 따르면서도 저는 늘 창밖을 훔쳐봤습니다. 충칭의 밤거리는 화려했거든요. 형형색색 네온 사인이 번쩍이고 젊은 남녀들이 손을 잡고 휴대폰을 보며 웃고 가게 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그 일상들이 저한테는 너무 낯설고 또 너무 부러웠습니다. 이야기는 그날 저녁부터 시작됩니다. 어느 금요일 밤이었습니다. 중국 현지인 사업가 일행이 예약을 하고 왔고 그 테이블에는 한국 남자들도 함께 앉아 있었습니다. 우리는 늘 하던 대로 인사하고 노래 부르고 술 따르고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날은 조금 달랐습니다. 한국 남자 한 명이 제게 중국어로 조용히 물었습니다. 혹시 한국말 편하게 하세요? 예. 제가 놀라서 쳐다보니 그 사람이 씩 웃으며 낮게 말했습니다. 중국어를 잘하시네요. 어디서 배웠어요? 순간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우리는 손님과 불필요한 대화를 해서는 안 되는 규정이 있었고 특히 한국 손님에게는 더더욱 조심해야 했습니다. 저는 바로 대답을 얼버무렸습니다. 중국어는 대학에서 공부했습니다. 아, 그래요? 발음이 완전 중국 사람이네요. 그 사람 말투는 가볍게 웃는 듯 했지만 눈빛은 진지했습니다. 저는 반사적으로 테이블 옆 CCTV 쪽을 한번 쳐다보고 주방 쪽 지배인 동지가 있는 방향을 또 한 번 훔쳐봤습니다. 등줄기에서 땀이 슬며시 흘러내렸습니다. 그날 밤 영업이 끝난 후였습니다. 지배인이 우리 종업원들을 한 줄로 세워놓고 말했습니다. 최근에 이상한 말투 쓰는 거 내가 다 듣고 있습니다. 특히 남조선 손님 앞에서 괜한 말 실수하는 동지는 없도록 하시오. 우리는 국가의 체면을 걸고 나와 있는 사람들이란 말이오. 지배인의 눈이 잠깐 제 얼굴 위에서 멈추었다가 지나갔습니다. 그 짧은 순간 저는 심장이 쿵 내려앉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날 밤 기숙사 방 침대에 누워 천장을 보면서 저는 이상한 예감 같은 걸 느꼈습니다. 나 오래 못 버티겠다. 여기서 평생 살 수는 없겠구나. 어쩌면 지금이 기회일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탈출을 생각하는 것 자체가 반역이었습니다. 발각되면 저는 물론 고향에 있는 부모님과 동생까지 연좌제로 위험해질 수 있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시 마음을 접으려고 했습니다. 그냥 조용히 임기만 채우고 돌아가자. 돌아가서 좋은 직장 배치받고 결혼도 하고 그렇게 살아가자. 그런데요, 인생이라는 게 참 묘하더군요. 어떤 길은요, 내가 선택한다기보다 마치 길이 나를 끌고 가는 것 같은 순간이 있습니다. 일주일 후 그 한국 손님이 다시 식당에 나타났습니다. 이번에는 혼자였습니다. 그리고 계산을 마치고 나가면서 제 손에 명함 한 장과 작은 쪽지를 슬쩍 쥐어주고 사라졌습니다. 쪽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살아보고 싶으면 오늘 밤 12시에 뒷골목 편의점 앞. 혼자 나와요. 안 나오면 이 쪽지는 바로 버리세요. 그 쪽지를 쥔 제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그날 밤이 제 인생이 갈라지는 갈림길이 될 거라는 걸 어렴풋이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이야기는 실화를 바탕으로 재구성하여 창작된 시니어 인생 사연입니다. 이제 제 소개를 조금 자세히 드려야겠지요. 저는 1963년생, 올해로 62이 된 여자입니다. 북한 함경북도에 있는 작은 도시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는 인민학교 교원, 어머니는 협동농장 작업 반장이었습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공부를 잘한다는 소리를 들으며 자랐습니다. 특히 언어에 소질이 있었는지 러시아어, 중국어를 배우는 걸 좋아했고 학교 선생님들이 얘는 어문 계통으로 보내야 한다고 말을 많이 했습니다. 고등중학교를 졸업할 무렵 담임 선생님이 저를 따로 불러 말했습니다. 니는 출신 성분도 괜찮고 공부도 잘하고 김일성 대학 중국어과 한번 도전해보라. 그 말은 지금 남조선으로 치면 서울대 가봐라 하는 말과 비슷했습니다. 집에 돌아와 그 이야기를 하니 아버지는 말은 아끼시고 눈가만 빨개졌고 어머니는 그 좁은 부엌에서 두 손을 모으고 속삭였습니다. 우리 집에서도 김일성 대학 나온 사람 하나 나오는 거냐? 그렇게 저는 죽기 살기로 공부했고 결국 김일성대 중국어과에 합격했습니다. 기숙사에 들어갈 때 아버지가 제 손을 꼭 잡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우리 집 기둥이다. 잘 배우고 국가에 도움되는 사람 되라. 그게 부모한테는 제일 큰 효도다. 대학 시절 저는 중국 문학, 통역, 국제관계 이런 걸 배우면서 우리가 배우는 게 북한을 위해서일까 아니면 나를 위해서일까? 속으로 자주 질문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그런 생각을 깊게 파고들면 위험했기에 늘 마음속 어딘가에만 조용히 숨겨두곤 했습니다. 졸업을 앞둔 어느 날 지도교수가 저를 따로 부르더니 말했습니다. 동무 대외 봉사단으로 나갈 생각 없소? 대외 봉사단이요? 중국에 있는 우리 식당에서 일하는 거요. 중국어 잘하고 인물도 반반하고 노래도 좀 한다면서 당에서 내려온 추천 명단에 동무 이름도 올라와 있어. 그렇게 저는 중국 충칭 북한 음식점 종업원으로 선발되었습니다. 겉으로는 선발이었지만 사실상 거절은 있을 수 없는 결정이었습니다. 선발되면 집안에 이득이 돌아오고 거절하면 조직에 대한 태도가 불성실하다는 낙인이 찍히는 세상이었으니까요. 충칭에 처음 도착했을 때 제가 제일 놀랐던 건 사람들의 표정이었습니다.
지하철역에서, 길거리에서, 가게에서 사람들이 자유롭게 웃고 전화하고 불만을 말하고, 북한에서는 상상도 못할 자연스러운 얼굴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속에서 더더욱 갇힌 느낌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단체 기숙사에서 생활했고, 외출은 항상 지배인의 허락을 받아야 했고, 휴대폰은커녕 한국 방송이나 인터넷은 금기였습니다. 그 와중에도 저 나름대로 자부심은 있었습니다. 김일성대학 중국어 국가에서 선발한 대외봉사 인원. 나는 그래도 잘 살고 있는 거다. 배고파 죽는 사람도 많은데 나는 이만하면 성공한 거다. 그렇게 스스로를 달래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마음 안쪽에서 이런 목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정말 성공한 삶인가? 내가 내 인생을 스스로 선택한 적이 있었나? 왜 나는 여권도 없이 내 발로 나갈 수 없는 이 건물 안에서 남의 나라 사람들을 위해 노래를 부르고 술을 따르고 있을까? 그러던 어느 날 기숙사에서 함께 지내던 언니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야, 너는 혹시 남조선 생각 안 해봤냐? 쉬, 그런 소리 하지 마요. 제가 얼른 손사래를 치며 주변을 둘러보니 언니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나도 안 해봤다고 생각했는데 한번 마음에 들어오니까 이제는 하루 종일 그 생각뿐이다. 그 말이 제 가슴을 톡 건드렸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그동안 보지 않으려 했던 것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충칭 거리를 거니는 자유로운 사람들, 손잡고 웃는 연인들, 노점에서 난장처럼 벌어지는 말싸움조차 저 사람들은 그래도 자기 말은 하고 사는구나 싶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저에게는 너무 큰 족쇄가 있었습니다. 북한에 있는 부모님과 동생. 제가 만약 도망치거나 잘못된 길을 택했다는 소문이라도 나면 그 피해는 그대로 가족에게 돌아갈 것이 뻔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마음속에서 수십 번 탈출을 꿈꾸고 수십 번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상태에서 그 한국 손님에게서 쪽지를 받은 겁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날 제가 그 쪽지를 그냥 찢어버렸다면 제 인생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갔을지도 모릅니다. 아마 아직도 북한 어딘가에서 국영기업의 통역으로 우리는 위대한 나라에서 살고 있다고 말하고 있었을지도 모르지요. 하지만 저는 그날 밤 11시 40분에 기숙사 창문을 살짝 열고 검은 바지와 어두운 점퍼를 입은 채 슬리퍼 대신 운동화를 조용히 들고 방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게 제 인생에서 처음으로 제가 스스로 선택한 한 걸음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조용히 복도를 걸어 기숙사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문이 닫히는 순간 제 심장은 미친 듯이 뛰고 있었습니다. 지금 돌아가면 아무 일도 없는 거다. 아직 늦지 않았다. 아무도 모른다. 문 손잡이를 다시 잡을까 말까 몇 번을 망설이다가 저는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선택을 했습니다. 가보자. 가보고 후회하자. 돌아가서 후회하는 것보다는 나을지도 모른다. 운동화를 신고 머리를 대충 묶고 기숙사에서 걸어 내려와 골목으로 나섰습니다. 충칭의 밤 공기는 축축했습니다. 기름 냄새, 매운 헛궈 냄새, 담배 연기, 사람들 말소리가 뒤섞여 어지럽게 귀와 코를 때렸습니다. 쪽지에는 편의점 앞이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가게 근처 뒷골목으로 들어가니 흰 조명 아래 24시간 편의점 간판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후드티를 눌러 쓴 남자 하나가 서 있었습니다. 가까이 다가가자 그가 제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 고개를 들었습니다. 왔네요. 예.
생각 많이 했어요? 많이 했습니다. 그는 주변을 한번 훑어보더니 짧게 말했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아요. 지금부터 내가 하는 말 잘 들으세요. 이야기 끝까지 들을 자신 있어요? 저는 목이 바짝 말라 침을 꿀꺽 삼켰습니다. 예. 그 남자는 자신을 브로커와 연결된 사람이라고 소개했습니다. 중국에 있는 북한 식당이나 공장 노동자들을 도와 라오스, 태국을 거쳐 한국으로 가는 길을 연결해주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위험한 거 압니다. 제가 먼저 말했습니다. 우리 가족 북한에 있습니다. 그가 제 말을 끊었습니다. 그건 다 그래요. 당신만 가족 있는 거 아니에요. 하지만 이 길을 안 가면 당신 인생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생각해 본 적 있어요? 그 한마디에 저는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 나이가 몇이죠? 26입니다. 북한에 돌아가면 김일성대 출신의 중국어 잘하는 사람. 대외기관 배치받겠죠. 좋죠. 그게 사람들 눈에는. 하지만 그게 평생이에요. 당신이 진짜 하고 싶은 게 뭔지 한 번이라도 물어보는 사람 거기 있어요? 갑자기 눈물이 왈칵 쏟아질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참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얼마나 듭니까? 돈 말하는 거죠? 그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당신은 돈 없잖아요. 우리는 한국 정부에서 주는 정착 지원금으로 해결해요. 한국에 가면 하나원이라는 데서 교육받고 자립기금 3천만 원이랑 소형 임대 아파트도 나와요. 거기서 같이 나누면 돼요. 그때 저는 3천만 원이 어느 정도 돈인지 정확히 몰랐습니다. 북한에서는 큰 숫자만 들었지 실제 돈의 크기를 체감해 본 적이 없었으니까요. 대신 체포되면 우리도 당신도 끝이에요. 그가 진지하게 덧붙였습니다. 라오스 국경, 태국 경찰, 어디서든 걸리면 강제 북송될 수 있어요. 그건 당신도 알죠? 강제 북송. 그 말이 나오는 순간 왼쪽 옆구리가 쿡쿡 아픈 느낌이 들었습니다. 수용소, 조사, 구타, 가족 연좌. 머릿속으로 상상만 해도 숨이 막혔습니다. 그래도 할 겁니까? 그가 다시 물었습니다. 저는 조금도 준비되지 않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예, 하겠습니다. 그날 새벽 저는 기숙사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미리 정해진 대로 다음 날 새벽 4시 충칭 외곽의 버스터미널 뒤편에서 또 다른 브로커를 만나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김일성대와 북한 음식점과 그리고 부모님이 계신 고향 도시를 등지고 알 수 없는 길로 들어섰습니다. 우리는 몇 번의 환승을 거쳐 중국 남쪽 국경 쪽으로 내려갔습니다. 버스 안에는 저 말고도 2명의 탈북 여성이 더 있었습니다. 한 명은 저보다 나이가 많은 36살, 다른 한 명은 겨우 20살밖에 안 된 아가씨였습니다. 브로커가 말했습니다. 이제부터는 다 같이 움직입니다. 혼자 튀면 다 같이 죽어요. 기억하세요. 버스 안 공기는 눅눅하고 사람들 땀 냄새와 초라한 담요 냄새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창밖으로는 산과 들이 스쳐 지나갔는데 그 풍경이 북한의 어느 시골과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20살 아가씨가 제게 속삭였습니다. 언니, 진짜 남조선 가면 TV에서처럼 집에 전기 맨날 들어오고 밥은 맨날 고기 먹나요? 저는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래도 여기보다는 낫지 않겠냐. 제가 조심스럽게 말하자 그 아이가 눈을 반짝였습니다. 거기 가면 나 이름부터 바꿀 거예요.
여기서 쓰던 이름 말고 완전히 새 사람으로 살고 싶어요. 그 말이 이상하게 제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나도 이름을 바꿀까? 새 이름으로 살면 정말 새 사람이 될 수 있을까? 하지만 그 달콤한 상상은 오래 가지 않았습니다. 어느 검문소 근처에서 버스가 멈춰 섰을 때였습니다. 중국 경찰 몇 명이 올라와서 승객들의 신분증을 일일이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브로커가 미리 준비해준 위조된 신분증을 들고 있었습니다. 손에 쥔 플라스틱 카드가 땀에 젖어 미끄러지는 느낌이 생생합니다. 제 차례가 다가오자 심장이 목구멍까지 치밀어 올라왔습니다. 경찰이 카드를 대충 훑어보며 물었습니다. 어디까지 가요? 친척집 갑니다. 제 중국어 발음은 완벽에 가깝다고들 했지만 그날만큼은 혀가 굳은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경찰이 잠깐 저를 올려다보더니 아무 말 없이 카드를 돌려주고 옆으로 지나갔습니다. 그 순간 저는 정말로 다리가 풀려버릴 것 같았습니다. 버스가 다시 출발하자 브로커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오늘 운 좋았네. 요즘 단속 심한데. 단속, 검문, 위조 신분증. 이 비현실적인 단어들이 이제는 제 일상이 되어버리고 있었습니다. 그때부터였습니다. 우리 셋 사이에 서로 다른 갈등이 자라나기 시작한 건 20살 아가씨는 계속 꿈 같은 이야기만 했습니다. 언니, 남조선 가면 나 카페에서 일해볼래요. 커피 만드는 그 기계 있잖아요. 그거 한번 눌러보고 싶어. 그리고 예쁜 옷도 입고. 반면 36살 언니는 계속 계산만 했습니다. 거기 가면 국가에서 집도 주고 3천만 원인가 뭐 준다며. 그걸로 뭐부터 해야 하냐? 장사를 해야 하나 아니면 집이나 전세를 더 큰 데로 옮겨야 하나. 둘의 대화를 듣고 있자니 마음 한구석이 괜히 서늘해졌습니다. 정착기금 3천만 원. 그게 우리를 살릴 돈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우리를 엮어매는 끈이 될 수도 있겠다. 브로커는 옆자리에서 꾸벅꾸벅 졸다가 문득 깨서 말했습니다. 한국 가서 제일 조심해야 할 게 뭔지 알아요? 우리가 동시에 고개를 돌리자 그가 씩 웃었습니다. 사람 조심해야 돼요. 돈보다 집보다 사람 잘못 만나면 거기서도 인생 망가져요. 그 말은 나중에 한국에 와서야 더 뼈저리게 이해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때는 눈앞의 국경을 넘는 일만으로도 머리가 가득 찬 상태였습니다. 라오스 국경 근처에 도착했을 때 브로커가 다시 지시했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산길도 좀 걸어야 해요. 짐 최대한 줄이고 필요 없는 건 다 버리세요. 그 말을 듣고 저는 가방을 열어 짐을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그 안에는 북한에서 가져온 몇 벌 안 되는 옷과 김일성대 졸업증명서 4본, 그리고 어머니가 몰래 챙겨준 낡은 가족사진 한 장이 있었습니다. 이건 가져가세요. 브로커가 가족사진을 보고 말했습니다. 나머지는 옷은 조금 줄이세요. 사진은 나중에라도 버리게 되면 그때 버리는 게 나아요. 저는 그 말이 고마워서 가족 사진을 다시 조심스럽게 가방 안쪽에 넣었습니다. 밤중에 산길을 걸을 때 땅에서 올라오는 습기와 흙 냄새가 코끝을 찔렀습니다. 풀잎들이 이슬에 젖어 바지가랑이를 스치고 뱀이라도 나올까봐 발을 디딜 때마다 덜컥거렸습니다. 그 와중에도 20살 아가씨는 작은 목소리로 노래를 불렀습니다. 언니, 나 이 노래 좋아해요. 쉬, 조용히 해. 36살 언니가 타박하듯 말했지만 그 노래 소리는 묘하게 우리 모두의 긴장을 풀어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우리는 서로를 동지라고 생각했습니다. 같은 배를 탄 사람들, 함께 국경을 넘는 사람들. 하지만 한국에 도착해서 하나원에 들어가고 3천만 원 자립기금과 소형 임대 아파트 이야기가 구체적으로 나오기 시작하자 우리 사이의 공기는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라오스를 통과해 태국 국경을 넘었을 때 우리는 이미 며칠 밤낮을 제대로 자지도 못한 상태였습니다. 발바닥은 물집이 터지고 눈두덩이는 퉁퉁 부었습니다. 태국 경찰에게 신고를 해야 한다고 브로커는 말했습니다. 우리가 체포되는 척 해야 해요. 그래야 한국 대사관으로 연결됩니다. 이미 다 얘기가 돼 있으니 겁먹지 마세요. 당신들을 북송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 말을 믿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경찰서로 끌려가 수용소 같은 곳에 갇히자 온몸이 다시 얼어붙었습니다. 좁은 방 안, 창살 너머로 햇빛이 기울어 들어오고 콘크리트 바닥에는 담요 하나가 깔려 있었습니다. 우리말도 중국어도 잘 통하지 않는 곳에서 우리는 그저 서로 얼굴만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함께 잡혀온 다른 탈북 남자가 벽에 기대 앉아 있던 저를 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 혹시 충칭에서 왔소? 예. 북한 식당. 충칭 시내에 있는 데서 일했지요? 순간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어떻게 아십니까? 그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나 거기 보위부 출신이요. 예. 많이 놀랐소? 나도 거기 있던 사람인데 결국 이렇게 도망쳐 나왔지 뭐요. 저는 말을 잃었습니다. 보위부 출신이라면 우리를 감시하던 사람들, 우리를 보고 보고서를 올리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걱정하지 마오. 그가 낮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제는 나도 당신들과 같은 처지요. 나도 그 체제가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어서 나온 거니까. 그때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우리 감시하던 사람들 중에서도 탈출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구나. 누가 나를 감시하는지, 누가 나를 보고하는지. 나는 아무것도 모른 채 살았구나. 수용소 생활은 짧았지만 그 안에서 우리는 서로의 사연을 조금씩 나누게 되었습니다. 36살 언니는 남편과 아이를 북한에 두고 나온 사람이었습니다. 남편이 술만 마시면 때려요. 그래도 애 때문에 참고 살았는데 이제는 애도 나보다 나은 인생 살았으면 좋겠다 싶어서 내가 먼저 나와서 길이라도 좀 만들어 놓으려고요. 20살 아가씨는 북한 출신 아버지와 조선족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였습니다. 저는 중국에서 태어났지만 아버지 때문에 북에서 자랐어요. 어머니는 자주 남조선 이야기를 하시며 고향을 그리워하셨어요. 저더러 남조선 가서 살라고 이걸 다 마련해 주셨어요. 그들의 사연을 들으면서 저는 새삼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같은 길을 걷는다고 해서 같은 이유로 걷는 건 아니구나. 나에게는 그냥 내 인생 한번 내 마음대로 살아보고 싶다는 욕심이었는데 이 사람들은 누군가는 폭력에서 도망치는 거고 누군가는 엄마의 눈물을 닦으려고 떠나는 거구나. 태국 수용소에서 며칠을 보내고 마침내 한국 대사관 관계자가 우리를 찾아왔습니다. 대한민국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이제 곧 한국으로 가시게 될 겁니다. 그 말을 들었을 때 저는 기쁨보다도 두려움이 먼저 밀려왔습니다. 정말 이제 돌아갈 수는 없는 거구나. 이제부터는 어떤 일이 있어도 저쪽으로는 절대 돌아갈 수 없다. 그리고 그 순간 저에게는 또 다른 진실이 하나 더 다가왔습니다. 태국에서 한국행 비행기를 타기 전 브로커가 마지막으로 우리를 불러 모았습니다.
한 가지는 미리 알고 가야 해요. 여기서 들은 것과 한국 가서 듣는 게 다르면 당황하지 말고. 뭡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한국 정부에서 주는 정착금 3천만 원이라고 했죠? 그중 일부는 우리가 여기까지 오는데 쓴 비용으로 내야 합니다. 예. 36살 언니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럼 우린 빚지고 시작하는 겁니까? 브로커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당신들을 대한민국으로 보내는데 그냥 되겠어요? 여기서도 돈 많이 들어요. 하지만 우리가 여기까지 안전하게 데리고 온 것도 사실이잖아요. 위험 감수비라고 생각하세요. 우리 파트너가 갈 겁니다. 그 말에 우리 셋의 얼굴이 동시에 굳어졌습니다. 그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우리가 믿고 의지하던 도움의 손길에도 이미 계산이 들어가 있었다는 것을. 한국에 도착해서 하나원에 입소했을 때 처음 며칠은 몸이 아니라 마음이 멍청해진 기분이었습니다. 이제 안전합니다. 여기서 당분간 생활하시면서 한국 사회에 적응하는 교육을 받게 됩니다. 직원들이 친절한 표정으로 말할 때마다 저는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정말 이제는 누가 나를 다시 데려가지 않겠지? 정말 이제는 돌아갈 수 없는 거지. 정식 조사를 끝내고 나니 하나원 생활은 생각보다 규칙적이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점호하고 식당에 가서 밥 먹고, 오전에는 한국 헌법과 역사 수업, 오후에는 금융교육, 직업교육, 컴퓨터, 스마트폰 사용법까지. 무엇보다 제 귀에 가장 또렷하게 남은 건 정착 지원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여러분께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정착을 돕기 위해 여러 가지 지원이 제공됩니다. 주거를 위한 임대보증금 지원, 처음 정착하는 기간의 생계비, 직업훈련 수당, 의료 지원, 그리고 자립을 돕기 위한 여러 차례의 정착금이 몇 번에 걸쳐 나뉘어 지급됩니다. 언론에서 3천만 원, 4천만 원 하는 숫자만 들으셨을 텐데 그건 한 번에 목돈이 지급되는 게 아니라 이런저런 지원을 다 합쳐서 오랜 기간 동안 받게 되는 규모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설명을 듣는데 저는 조금 안심이 되면서도 어딘가 묘하게 불안해졌습니다. 한 번에 목돈이 덜 들어오는 건 오히려 다행이다. 내가 돈을 잘 모르는 사람이니까 한 번에 크게 들어왔다가 한 번에 날려버리면 큰일이겠지. 하지만 36살 언니는 달랐습니다. 설명회가 끝나자마자 제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들었지? 이걸 잘 모아서 굴리면 우리도 남들처럼 살아볼 수 있어. 20살 아가씨는 아직 숫자보다 꿈이 먼저였습니다. 언니, 돈이 중요한 게 아니라 뭐 하면서 살지가 더 중요하지 않아요? 전 진짜 미용 배우고 싶어요. 사람들 머리 예쁘게 만들어주는 거. 하나원에서의 6개월은 모두가 자기 인생을 머릿속에서 다시 설계해보는 시간 같았습니다. 누군가는 집을, 누군가는 장사를, 또 누군가는 공부를 떠올렸지요. 저에게 가장 인상 깊었던 시간은 심리 상담과 자조 모임이었습니다. 상담 선생님이 물었습니다. 이제 한국에서 무엇을 하고 싶으세요? 글쎄요,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북한에서 하던 일과 비슷한 일을 하고 싶으세요? 아니면 완전히 다른 일을 하고 싶으세요? 그 질문 앞에서 저는 잠시 침묵하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는 제가 선발돼서 하는 일이 아니라 제가 골라서 할 수 있는 일을 한 번쯤은 해보고 싶습니다. 그 말이 제 입에서 나오는 순간 저 자신이 조금 낯설었습니다. 내가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었나?
하나원 수료를 앞둔 마지막 주, 우리는 각자 어디에서 살게 될지, 어떤 지원을 받게 될지 설명을 들었습니다. 경기도 외곽 쪽 소형 임대 아파트 배정. 초기 보증금은 국가 지원으로, 월세는 일정 기간 일부 지원. 몇 달 단위의 생계비, 직업 교육과 연계되는 지원금. 이런 것들을 상세히 안내받았습니다. 숫자들을 다 더해보면 사람들이 말하는 수천만 원 규모가 될 수도 있겠지만 실제로는 시기별 용도별로 잘게 나뉜 지원이었습니다. 저는 그게 오히려 다행이라고 느꼈습니다. 하지만 36살 언니의 표정은 자꾸만 계산기를 두드리는 사람처럼 바빠 보였습니다. 하나원을 나와 경기도 외곽의 소형 임대 아파트에 우리 셋이 함께 들어갔을 때 집은 작았지만 마음은 컸습니다. 브로커가 이야기했던 탈출비 명목의 돈을 해결하고도 꽤 많은 금액이 남았습니다. 야, 그래도 우리도 이제 내 집 있는 거야. 20살 아가씨가 벽지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비록 임대였고 국가 이름으로 된 계약서였지만 저에게도 그 집은 처음으로 편히 숨을 쉴 수 있는 공간이었습니다. 몇 달 동안은 센터에서 나오는 지원금과 아르바이트를 섞어가며 지냈습니다. 언니는 식당 허드렛 일을, 아가씨는 카페 알바를, 저는 병원 통역 아르바이트를 다녔습니다. 어느 날 언니가 눈을 반짝이며 말했습니다. 야, 우리 셋이 모이면 식당 하나쯤은 할 수 있지 않을까? 북한식 찌개, 만두, 냉면. 요새 이런 거 좋아하는 사람들 많다더라. 저는 처음엔 웃어 넘겼습니다. 언니, 장사는 아무나 하는 거 아니래요. 아무나 하는 건 아닌데 아무나 못하는 것도 아니다. 우리가 북에서 식량난 버티던 사람이야. 이 정도는 해볼 수 있지. 20살 아가씨도 눈을 빛냈습니다. 저는 알바하면서 손님 상대하는 거 익숙해졌어요. 서빙은 제가 할게요. 정착지원센터에서도 소규모 창업은 무리만 안 하면 좋은 선택일 수 있다고 하며 기초 창업 교육을 연결해 줬습니다. 우리는 언니의 요리 실력, 제 중국어, 한국어 능력, 아가씨의 밝은 성격과 서빙을 합쳐 작은 식당 하나쯤은 해볼 수 있겠다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물론 정부 지원금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자립지원금 중 일부와 소액 대출을 더해 지하철역 근처 허름한 상가 1층을 얻었습니다. 간판에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고향 손맛 평양 함흥 집밥. 문을 여는 날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내가 북한에서 김일성 대학 다녔다고 해서 이걸 가르쳐 주는 것도 아니고 누가 대신 책임져 주는 것도 아니고 이제는 정말 내 이름으로 시작하는 거구나 생각하며 각오를 다졌습니다. 첫 한 달은 그야말로 전쟁이었습니다. 손님은 들쑥날쑥했고 반찬을 얼마나 만들어야 할지도 가늠이 안 됐고 한국 손님의 입맛도 아직 잘 몰랐습니다. 하지만 저녁 시간마다 같은 얼굴들이 조금씩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사장님, 김치찌개 지난번 그 맛으로 또 주세요. 오늘은 만두 좀 더 사갈게요. 우리 아들이 좋아하더라고. 주변 공장 아저씨들, 근처 공무원들, 동네 아주머니들. 누군가는 말끝에 이렇게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북에서 오셨다고 들었어요. 고생 많으셨죠. 그래도 이렇게 잘 자리 잡으셨네. 그 말 한마디가 저를 버티게 해줬습니다. 1년쯤 지나자 식당은 적자가 나지 않고 조금씩 남는 날도 생겼습니다. 어떤 날은 손님이 미어지게 밀려들어와
정신없이 시간을 보내곤 했습니다. 그렇게 장사가 갑자기 잘 되던 어느 날 언니가 계산기를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야, 이 정도 속도면 조금만 더 하면 우리 2호점 하나 낼 수 있겠는데? 저는 그 말을 듣고도 선뜻 고개를 끄덕이지 못했습니다. 언니, 우리 아직 빚도 다 못 갚았고 지원금도 완전히 끊긴 건 아니잖아요. 기초 체력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때였습니다. 우리 식당을 자주 오던 한 남자가 슬며시 말문을 열었습니다. 남한 사람들이 북한 음식을 많이 먹어보는데 이 집이 가장 북한 음식인 것 같네요. 그 남자는 처음엔 그저 자주 오는 단골 손님 중 하나였습니다. 정장 차림에 말투가 부드럽고 계산할 땐 늘 팁처럼 10,000원씩 더 놓고 가곤 했습니다. 북한 음식 좋아하시는가 봐요. 제가 물었습니다. 아, 제가 입이 좀 까다로운데 여긴 뭔가 독특한 집밥 같아서요. 그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몇 달쯤 그런 인연이 이어지던 어느 날 그가 식사가 끝난 뒤 자리에 남았습니다. 사장님, 실례가 안 된다면 사업 이야기 좀 해봐도 될까요? 그 말에 언니의 눈빛이 번쩍했습니다. 그는 자신을 소규모 외식업 컨설팅을 하는 사람이라고 소개했습니다. 요즘 이런 고향 집밥 콘셉트이 잘 먹힙니다. 더군다나 한국에서는 접해볼 기회가 없는 북한 음식 그대로의 컨셉도 좋고 지금 이 집 분위기, 음식, 손님 반응이면 조금만 손보면 2호점, 3호점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자본이 문제라면 저희 쪽에서 투자자를 연결해 드릴 수도 있고요. 물론 지분 구조는 정리해야겠지만요. 언니는 그 자리에서 바로 호응했습니다. 사실 우리도 2호점 얘기만 하고 있었지 어디서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우리가 은행 빚을 더 지지 않고도 가능한 구조가 있을까요? 그는 능숙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요즘은 다 그런 식으로 합니다. 법인 하나 만들고 상호는 그대로 쓰되 점포별로 투자자 붙이는 방식이 있어요. 사모님들은 그냥 브랜드 주인으로 계시면 됩니다. 그 말은 마치 꿈같이 달콤했습니다. 우리가 맨손으로 시작한 식당이 이제 브랜드가 된다고. 하지만 마음 한켠에서는 또 다른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너무 빠른 건 아닌가? 나는 아직 이 집 한 곳만으로도 벅찬데. 결국 우리는 언니의 강한 추진력에 밀려 그 남자의 제안을 받아들이게 됐습니다. 간단한 계약서 몇 장, 법인 설립 서류, 지분 구조 도표. 그가 가져온 서류들은 전문 용어가 많았지만 대체로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상호와 레시피는 우리 것. 2호점 인테리어 보증금 시설비 등 총 비용의 50% 투자자 측 부담. 투자자는 매출의 30% 지분. 문제가 생기면 법인 대표가 책임. 대표는 한 분만 계시는 게 간단합니다. 그 남자가 말했습니다. 두 분 중에 한 분 성함으로 하시죠. 실제로는 같이 운영하시더라도요. 언니는 주저없이 말했습니다. 그럼 동생 이름으로 하지 뭐. 나는 북에 가족도 있고 혹시라도 무슨 일 생기면 부담되니까. 그때 저는 그 말이 이상하게 들렸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때의 저는 그래, 나도 이 집에 책임감을 좀 가져야지라는 생각이 먼저 들었습니다. 그게 시작이었습니다. 2호점은 그 유명한 홍대 지하철역에서 조금 떨어진 곳, 새로 지은 상가 건물 2층에 자리 잡을 예정이었습니다.
여긴 유동인구도 괜찮고 주변에 회사도 많아서 점심 장사만 잘해도 됩니다. 그 남자가 자신있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홍대 정문 쪽으로 가면 벌써 북한 식당을 오픈한 곳이 있습니다. 다 같이 견학 한번 할까요? 우리는 경쟁자라는 생각보다 북한 식당이라는 동지 개념이 먼저 들었습니다. 가게 간판이 압도적이었습니다. 한때 우리가 수령님이라고 불렀던 그분의 사진이 떡하니 걸려 있었습니다. 왠지 모를 불안감이 엄습했습니다. 북에서 늘상 지니고 살았던 그런 불안감 말입니다. 안으로 들어가니 점심시간이 조금 지난 시간이라 손님이 그리 많지는 않았습니다. 인테리어 소품이나 식당 분위기는 북한 흉내를 많이 낸 흔적이 엿보였습니다. 우리는 음식을 주문하면서 종업원에게 물었습니다. 여기 주인이 진짜 북한 사람입니까? 종업원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닌 거로 알고 있어요. 저기 저분이 사장님이시니 한번 물어보세요. 잠시 후 주문한 음식이 나왔고 우리는 음식 평가에 정신이 팔렸습니다. 우리의 대답은 우리가 진짜 북한 음식이다였습니다. 그 남자가 갑자기 사장님을 불렀습니다. 젊고 잘생긴 사장님이었습니다. 그 남자가 갑자기 우리를 소개했습니다. 사장님, 여기 이분들은 북에서 오신 분들입니다. 젊은 사장님은 환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오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겠습니다. 식사는 괜찮으셨나요? 당돌한 막내가 대답했습니다. 사장님, 여기 음식이 정통 북한 음식은 아닌 것 같아요. 젊은 사장님은 웃으며 주방을 가리켰습니다. 저 이모님이 조선족이신데 북한 음식을 많이 알고 계세요. 그냥 이 식당 컨셉이죠. 저도 북한 음식에 대해 잘 몰라요. 갑자기 그 남자가 끼어들며 말했습니다. 이분들 7번 출구 쪽에서 정통 북한 식당 하려고 준비 중입니다. 젊은 사장님은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그럼 여기 문 닫아야겠네요. 근데 그쪽보다는 정문 쪽이 훨씬 나을 텐데요. 그쪽은 임대료가 너무 세서 망원동 방향으로 했습니다. 우리는 이쪽 지리를 전혀 모르니 그냥 두 사람의 대화를 듣기만 했습니다. 젊은 사장님은 진심인 듯 했습니다. 요즘은 핸드폰으로 홍보만 잘 되면 위치는 크게 상관이 없기는 합니다만 북에서 고생해서 넘어오셨는데 식당이 잘 돼야 할 텐데요. 홍대 앞 이 지역은 대학생만 상대하는 지역이 아니에요. 외국인 관광객이 학생보다 더 많고 해서 홍보만 잘하시면 괜찮을 듯 하네요. 젊은 사장님의 친절한 설명이 우리에게 힘이 되는 듯 했습니다. 홍대 앞 식당을 다녀온 후로 언니는 2호점에 대한 기대로 식당 일이 손에 잡히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2호점 개업은 일사천리로 진행되었습니다. 그 남자는 돈이 많아 보이는 50대 중반의 여성 투자자를 데리고 왔고 우리 앞에서 쌍방 서명까지 받는 계약서를 내놓았습니다. 법인 관련 서류는 우리 법무사에게 다 넘겼으니 곧 나올 겁니다. 자, 이게 견적서, 이건 계약서입니다. 사모님도 확인하시죠. 우리 식당의 메뉴를 꼼꼼히 맛도 보고 우리에게 많은 질문을 했던 그녀는 서류를 꼼꼼히 살피는 듯 했습니다. 저희는 속으로 저분이 투자 안 하려나? 조바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말했습니다. 그럼 공사는 언제부터 시작하십니까? 그 남자는 모든 것이 계획되어 있는 듯 대답했습니다. 인테리어 업체도 바로 투입 가능하고 점포만 계약하면 바로 공사 시작해서 일주일이면 오픈 가능합니다.
견적서 금액은 총 1억이었습니다. 건물 보증금 5천에 월 300, 간판, 집기 모두 포함한 인테리어가 5천이었습니다. 계약 내용은 보증금은 우리가 내고 인테리어 비용은 투자자가 내는 조건이었습니다. 저희는 점포 보증금을 내는 것이니 장사가 안 되어 폐업을 하게 돼도 보증금은 돌려받을 수 있으니 우리에게 유리한 조건이라 생각했습니다. 다행히 그녀는 계약서에 서명을 했고 저도 서명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그 남자는 우리를 데리고 2호점 건물로 갔습니다. 두 분이 서명하셨고 당장 내일부터 공사 시작합니다. 그리고 부동산 사무실로 가서 점포 계약도 서둘렀습니다. 다음 날 그 남자가 인테리어 공사하는데 동선이나 기타 사항을 점검하자며 2호점 공사 현장에 저희를 데리고 갔습니다. 인테리어 공사를 막 시작해서 간판이나 집기가 들어온 것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안으로 들어서자 인테리어 공사는 철거 작업 중이어서 다칠 수 있다고 나가라고 했습니다. 그 남자는 저희가 이 식당을 운영할 사람들이라고 인사를 시켰습니다. 인테리어 업자들은 일에만 열중하고 시큰둥한 반응이었습니다. 제 느낌에 그들은 그 남자를 잘 모르는 듯 했습니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온 우리는 조금은 흥분이 된 상태였습니다. 지금 식당의 2배는 좋기 넓은 2호점 오픈이 눈앞이었고 말로만 들었던 홍대 입구에 진출하게 된 것을 서로 축하하며 좋아했습니다. 계약도 끝나고 오픈 날짜만 기다리는 동안 1호점 식당은 손님들로 붐볐습니다. 너무 바빠 2호점에 신경 쓸 시간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일주일이 지나고 장사를 마친 우리는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막내가 물었습니다. 언니들, 왜 그 사람 요즘에 안 오지? 큰 언니가 대답했습니다. 인테리어 공사 감독 하나 보지. 갑자기 막내의 물음에 우리는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에겐 전 재산이라 할 수 있는 5천만 원이라는 큰 금액이 들어갔기 때문에 안심할 수 없었습니다. 그 남자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갑자기 쿵 하고 뭔가가 머리를 때리는 느낌이었습니다. 우리는 집으로 가지 않고 2호점으로 갔습니다. 인테리어는 다 끝났는데 컨셉이 우리 식당이 아니었습니다. 그 남자가 전화를 받지 않아 투자자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역시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우리는 그날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마치 한국으로 탈북할 때 바로 그 느낌이었습니다. 다음 날 우리는 식당 앞에 금일 휴업을 붙여놓고 2호점으로 갔습니다. 그곳에는 60대 초반의 부부가 간판을 달고 있는 인테리어 업자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저희가 가게에 들어서니 남자가 물었습니다. 어떻게 오셨어요? 그 질문을 듣는 순간 막내와 큰 언니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저는 정신을 차리고 물었습니다. 여기는 우리 식당 2호점인데 사장님은 누구세요? 무슨 소리예요? 여기는 제가 정년 퇴직하고 시작하려는 분식집인데. 그랬습니다. 처음 여기를 방문했을 때 인테리어가 우리 컨셉이 아니었습니다. 그때 의심을 했었어야 했습니다. 허둥지둥 부동산 사무실로 갔습니다. 그날 그 남자가 프랜차이즈 명함을 주면서 가맹점 계약을 해야 하는데 마땅한 자리가 없다고 잠깐 여기서 할 수 있냐고 해서 그러라고 했지요.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우리 셋은 자리에서 일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어렵게 생사를 넘나들며 넘어온 한국인데 어떻게 우리한테 이럴 수 있을까?
36살 언니가 제 손을 붙잡고 울었습니다. 미안하다. 내가 더 들이밀었지. 너 이름으로 한 것도. 그때는 그게 덜 위험하다고 생각했는데 저는 한참 동안 언니를 원망하고 싶었습니다. 왜 그렇게 성급했냐고, 왜 그렇게 성공이라는 말에 약했냐고.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제 자신에 대한 분노가 더 컸습니다. 서류를 끝까지 읽지 않은 나, 전문가에게 한 번도 상담받지 않은 나, 그냥 한국 사람 말이니까 믿자 했던 나. 결국 우리는 경찰서를 찾았습니다. 자초지종을 이야기했고 사기로 신고를 했습니다. 담당 경찰관은 명함도 가짜, 휴대폰도 대포폰. 전형적인 사기 수법에 넘어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저희들에게 대한민국을 대표해서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저는 울면서 말했습니다. 우리도 주민등록증이 있는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집으로 돌아온 우리는 너무도 허탈했습니다. 목숨을 담보로 가족도 버리고 넘어온 대한민국. 자유라는 것이 이렇게 큰 위험이 있는 것인가? 처음 식당을 개업했을 때 장사도 괜찮게 되고 해서 우리는 일만 열심히 하면 잘 살 수 있는 이 나라에 온 것이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 일을 겪고 나니 이런 것이 자본주의라면 차라리 북조선이 낫다는 생각까지 했습니다. 그쪽에서는 이런 사기라는 것 자체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상상도 못했던 일을 당한 것입니다. 그런데 또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우리 셋은 이대로 주저앉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도 다행스럽게 1호점 장사가 괜찮았기에 우리끼리 서로 다독이며 이번 손해를 만회하자고 다짐했습니다. 그런데 1호점도 유지하기 버거운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갑자기 손님이 뚝 끊겼습니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그들이 다른 가게에서도 같은 방식으로 유령 손님을 동원해 사기를 쳤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이게 한국 자본주의라는 거냐? 제가 허탈하게 웃으며 말했을 때 언니가 중얼거렸습니다. 여긴 북과는 다른 지옥이네. 거긴 사람이 사람을 때려서 지옥 만들고 여긴 숫자로 사람을 눌러버리네. 그 말이 한동안 제 귀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식당을 정리하고 나니 손에 남은 건 대출 받았던 빈 문서와 허탈함 뿐이었습니다. 그때쯤 우리의 소식은 하나원까지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하나원에서는 우리의 사정을 안타깝게 생각하며 직업교육 프로그램에 참여를 권했습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큰 금액은 아니지만 교육을 받으면 교육 기간 동안 약간의 생활비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20살이었던 막내는 원했던 미용 기술을 배우기로 했습니다. 큰 언니는 한식 요리사 자격증에 도전하기로 했습니다. 저는 중국어 실력 덕분에 하나원에서 소개해준 여행사에 취직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우리 셋은 각각 흩어져 본인들의 삶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여행사에 입사 후 아픔을 생각할 여유도 없이 바쁘게 보냈습니다. 그 와중에 싱가폴 가이드가 몸이 아파 병원에 입원하는 바람에 제가 출장을 가게 되었습니다. 싱가폴은 중국어를 사용하는 화교 인구가 많아 중국어를 잘하는 제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인천공항에서 여행객들을 이끌고 싱가폴에 도착하니 가이드가 나와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미안합니다. 제가 몸 상태가 너무 좋지 않아 본사에 부탁했습니다. 일정은 다 세팅되었으니 통역만 부탁드립니다. 그 남자와의 인연은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이때는 몰랐습니다.
그 남자와의 인연이 내 인생의 두 번째 전환점이었다는 걸. 싱가폴 가이드 남자는 40이며 미혼이었습니다. 성격이 깔끔해서 여행 스케줄이나 세팅은 본사에서도 인정하는 인물이었습니다. 영어, 중국어, 일본어까지. 유창하지는 않지만 여행사 가이드로서의 자격은 모두 갖춘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한 남자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싱가폴 일정을 마치고 공항까지의 시간은 가이드가 자처했습니다. 고생하셨으니 제가 아파도 배웅은 해야죠. 공항에서 일행들과 간단한 인사 후 입국장으로 안내하고는 제 팔을 잡고 눈짓으로 좀 보자는 것이었습니다. 일행들이 안 보이자 그는 제게 돈봉투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이번 일정에 쇼핑 있었잖아요. 그 업체에서 주는 돈이에요. 제가 주는 거 아니니 수고비라고 생각하시고 받으세요. 아니, 이걸 왜 저를 주십니까? 현지 가이드가 받으셔야지. 저는 손사래를 쳤습니다. 우리 같은 가이드는 월급으로는 생활 못하고 이런 수입으로 돈을 멉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그쪽이 가이드 했으니 받으세요. 얼떨결에 받기는 했지만 찜찜한 마음으로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그 남자를 생각하며 봉투를 꺼내고 깜짝 놀랐습니다. 봉투 안에는 $2,000가 들어 있었습니다. 환율로 따져도 무조건 200만 원은 넘는 금액이었습니다. 저는 가슴이 쿵쾅거렸습니다. 한 달 월급을 5일 출장 가서 받았고 태어나서 이렇게 짧은 시간에 이런 큰 금액은 받아본 적도 없었습니다. 저는 속으로 그 사람이 셈을 잘못해서 더 넣은 건 아닌가? 아니면 북에서 왔다니까 동정심에 더 넣은 것인가? 이것저것 궁금증에 그날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이 궁금증이 그 사람의 연민에서 붙어온 것이라고 알게 된 것은 며칠 후였습니다. 출근해서 출장 보고서 쓰면서 직원들이 싱가폴 가이드에 대해 묻는 말에 온통 머릿속은 그 남자 생각뿐이었습니다. 그렇게 며칠 후 그 남자가 본사에 왔습니다. 싱가폴 다른 여행 상품을 기획하여 브리핑하러 왔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회의실에 앉아 그 남자의 브리핑을 들었습니다. 제 귀에는 그 남자의 브리핑이 들리지 않았습니다. 잠깐이었지만 싱가폴에서 그와 나눈 대화, 공항에서 내 팔을 잡아 당기던 그 느낌, 브리핑이 언제 끝났는지도 몰랐습니다. 대표님이 저녁 회식을 공지하고 나가셨고 그 사람은 제 옆 빈자리에 앉아 컴퓨터로 뭔가를 계속 찾아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더니 제게 물었습니다. 김영희 씨, 저와 싱가폴에서 일하실 생각 없으십니까? 갑작스러운 그의 질문에 당황했습니다. 그 남자는 저의 대답도 기다리지 않고 말을 이었습니다. 지난번 출장 때 김영희 씨의 능력을 봤습니다. 모르셨겠지만 여기 대표님이 제 친형입니다. 그래서 이번 새 상품을 김영희 씨와 추진하겠다고 벌써 통보해 두었습니다. 저는 북에서는 공부만 했고 해외 생활이라고 해야 충칭에서인데 그곳에서는 식당 밖으로 나가보지도 못했고 한국에서의 생활도 여유롭게 여행 다닐 형편도 못 되고 해서 여행 가이드 일은 꿈에도 생각해보지 못했습니다. 저는 여행에 대해 잘 모릅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 남자는 어리둥절해하는 제 얼굴을 빤히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제가 다 알려드릴 거고 김영희 씨는 공부도 하셔야 합니다. 한국 사무실에서 한 달에 3번 정도 모집해서 여행객들을 보낼 겁니다. 우리는 기본급이 80만 원이 전부입니다.
만일 모집이 잘 되지 않으면 80만 원으로 생활해야 합니다. 여행객들이 모집되면 우리는 가이드 비용으로 1인당 30불씩 받을 수 있습니다. 최소 인원이 10명이니 최소한 300불은 받는 셈이고 월 3회 하면 팁까지 해서 1000불 정도 벌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공식적으로 가이드가 받는 수당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드렸던 봉투. 그 금액은 손님들이 쇼핑하면 그 금액의 20%의 수수료를 받게 됩니다. 그 외에도 수익 구조는 더 있는데 지금 말씀드려봐야 잘 모르실 테니 나중에 차차 말씀드리는 것으로 하죠. 그 남자는 마치 제가 수락이라도 한 듯이 줄줄 설명하였습니다. 회식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은 절대 잊을 수 없는 기억으로 지금도 생각하면 설레이는 제 추억으로 남았습니다. 집에 바래다 준다며 나선 그 사람 때문입니다. 택시 안에서 싱가포르 생활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는 그의 눈빛. 아파트 단지에서 나란히 걸을 때 코끝에 전해지는 옅은 향수 냄새. 지금까지 살면서 단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남자의 냄새였습니다. 경비실 앞에서 그 남자는 갑자기 제 두 손을 잡았습니다. 영희 씨, 오늘 잘 생각해 보시고 내일 결정해 주세요. 사장님은 신경 쓰실 것 없고 영희 씨는 영희 씨 미래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의 손에서 느껴지는 온기에 저는 고개를 들 수가 없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생각해 보겠습니다. 뒤돌아서 가는 그의 뒷모습을 한참 쳐다보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와서는 싱가포르 가이드 일보다는 그 사람 생각에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며칠 후 우리는 싱가포르 공항에서 다시 만났습니다. 저는 회사에서 마련해준 싱가포르 숙소에서 그 남자와 함께 생활해야 했습니다. 그는 저를 데리고 다니며 여행 코스를 빨리 익혀야 한다고 여기저기 구경시켜주고 가이드로서 갖추어야 할 항목들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새 상품 첫 여행객이 모집되어 제가 첫 가이드 하는 날, 그 남자는 저를 도와 직접 가이드를 하면서 제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싱가포르는 물가가 비싼 나라여서 여행객들도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 오는 것 같았습니다. 그들은 뭐만 했다 하면 제게 팁을 주었고 쇼핑도 만만치 않게 하곤 했습니다. 그렇게 한 달이 지나고 저는 500만 원이 넘는 금액을 벌 수 있었습니다. 이때 저는 제가 북에서 왔다는 사실을 잊고 살았습니다. 처음으로 가슴에 품었던 남자는 옆에 있었고 그 사람도 저에게 연민이 있는 듯 했습니다. 항상 늦게 끝나는 일정 때문에 숙소에 늦게 돌아올 때면 그 남자는 집안 청소 끝내고 익숙한 한국 음식을 준비하곤 했습니다. 제겐 너무나도 달콤한 인생이었습니다. 6번째 손님들이 왔을 때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제가 가이드할 때 매번 같은 한국 남자를 보았습니다. 분명 우리 여행객은 아닌데 항상 우리 코스에서 만나게 되어 얼굴이 눈에 익었습니다. 가이드 일이 몸에 익어서 여유도 찾을 수 있게 되었을 무렵 순간적으로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혹시 북에서 나와 나를 송환하려 하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 일정을 마치고 숙소로 돌아온 저는 그 남자에게 고민을 털어놓았습니다. 제 이야기를 모두 듣고는 다음날 일정을 같이 하겠다고 했습니다. 다음날 우리 일정에 그 사람은 여지없이 나타났고 저는 가이드에게 눈짓으로 그 남자를 지목했습니다. 가이드는 자연스럽게 그 남자에게로 가서 말을 거는 듯 했습니다. 한참을 얘기하다 돌아와서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영희 씨가 잘못이 있다던데요. 제가 싱가포르 생활에 젖어 한 달에 한 번씩 전화로 위치를 알려야 했던 것을 깜빡 잊었던 것입니다.
그날 저녁 가이드는 그 남자와의 식사 자리를 마련했다며 저를 데리고 갔습니다. 그 남자는 안기부 싱가폴 지부 직원이며 제가 싱가폴에 입국한 기록이 있는데 연락이 없는 것을 수상히 여겨 계속 감시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당시만 해도 탈북민 안전 문제 때문에 해외 체류자가 장기간 연락이 없으면 안기부에서 확인하는 시스템이 있었다고 하더군요. 그 안기부 직원과 식사 자리에서 우리 가이드가 갑자기 제 심장을 울렸습니다. 우리 올 해안으로 결혼할 건데 그래도 계속 연락해야 합니까? 그의 갑작스러운 말에 저는 놀라서 당황했습니다. 네. 아무리 결혼을 하시더라도 10년 동안은 한 달에 한 번씩 전화는 주셔야 합니다. 하지만 저희 관리 대상에서 벗어나도 되는 상황이 되면 저희 쪽에서 먼저 연락이 갈 겁니다. 가장 좋은 건 신원 확실한 대한민국 국민과 결혼해서 아이 낳고 평범하게 사는 것이 최고입니다. 그렇게 식사를 마치고 숙소로 돌아왔습니다. 저는 그의 말이 자꾸 귓가에 맴돌아 그 남자 앞에서 어쩔 줄 몰라 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아무런 말도 없이 다음날 일정 끝나면 호텔로 오겠다며 먼저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다음날 일정을 마치고 호텔 로비에서 그를 기다렸습니다. 정장 차림으로 손에는 커다란 꽃다발을 들고 호텔로 들어오는 그를 보았습니다. 제 손을 잡고 커피숍으로 자리를 옮긴 그는 제게 말했습니다. 영희 씨, 전부터 말하려고 했는데 서로 바빠서 자리를 만들지 못했어요. 어제 일 당하고 나니 안 되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꽃다발을 정식 프로포즈로 생각해 주실 수 없습니까? 그는 주머니에서 반지 케이스를 꺼내 뚜껑을 열고 테이블에 놓았습니다. 손가락을 주시겠습니까? 아니면 뚜껑 닫고 주머니로 다시 넣을까요? 갑작스러운 그의 청혼에 얼굴이 달아올랐습니다. 저는 여자의 수줍음이나 한번 빼보기 등은 생각할 겨를도 없었습니다. 어찌 보면 제가 먼저 그 남자를 마음에 품었을지도 모릅니다. 첫 싱가폴 출장 때부터 마음에 두고 있던 남자의 손에 반지가 쥐어져 있었습니다. 순간 주마등처럼 지난 날이 스쳐 지나며 볼에 눈물이 흘렀습니다. 저는 수줍은 듯이 손을 내밀었고 그는 제 손에 반지를 껴주었습니다. 제 손님은 언니와 20살 아가씨, 그리고 하나원 식구들 몇 명이 고작이었지만 그렇게 우리는 한국에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여행이 좋아 가이드를 시작했다는 남편은 아기가 생기자마자 본사로 들어왔고 얼마 지나지 않아 독립하여 꿈에라도 듣기 싫었던 홍대 입구에 여행사 사무실을 차렸습니다. 북에서는 생각도 못해본 우리 집도 장만했고 큰아들은 대한민국 공군 장교로 복무 중입니다. 어느 날 남편이 그러더군요. 당신 처음 본 날 나는 행운아라는 생각을 했어요. 형한테 당신 이야기 듣고 새 상품은 당신 때문에 짠 거야. 그 말을 들은 그날 밤 저는 오래전에 충칭 기숙사 문을 조용히 나서던 26의 저를 떠올렸습니다. 그때는 모든 걸 버리고 나가는 마음이었고 지금은 누군가와 함께 나머지 인생을 마감할 수 있겠다는 마음이지요. 제가 제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이렇습니다. 탈북을 준비하는 사람들에게 많이 오해가 있습니다. 국경만 넘으면 다 끝이다. 한국에만 도착하면 그 다음부터는 꽃길이다. 하지만 제가 살아보니 진짜 싸움은 길 위가 아니라 정착이라는 이름의 일상에서 시작됩니다. 전기요금 고지서를 들여다보며 이게 왜 이렇게 나왔는지 이해하려고 애쓰는 시간, 은행 창구 직원 말이 너무 빨라서 자꾸 되묻던 시간들,
남쪽 사람들 속에서 자꾸만 북쪽 말투 때문에 스스로 움츠러들던 시간. 이것이 진짜 전쟁이었습니다. 브로커도 함께 온 동기도 하나원에서 만난 사람들도 정착지원센터 직원도 어떤 사람은 제 인생의 약이 되었고 어떤 사람은 한동안 독처럼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지나고 보니 그 모든 만남이 지금의 저를 만든 재료가 되었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시청자 여러분 중에는 아마 저보다 더 연배가 있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탈북 이야기야 젊을 때나 하는 거지. 우리는 그냥 조용히 살다 가면 되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새로운 길을 선택하는데 나이가 너무 많다는 말은 사실 변명일 때가 많습니다. 물론 저처럼 국경을 넘는 모험을 이 나이에 하라는 말은 절대 아닙니다. 제가 말하는 새로운 길은 어쩌면 아주 작은 것일 수도 있습니다. 오래 미뤄두었던 건강검진을 받으러 가는 것, 손주에게 내 젊은 시절 이야기를 처음 꺼내보는 것, 스마트폰 배움을 두려워하지 않고 한 번 더 물어보는 것, 10년간 쌓아둔 서운함을 먼저 전화 걸어 풀어보는 것. 그게 바로 나이 들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탈출인지도 모릅니다. 저는 북한이라는 나라에서 나왔고 충칭의 기숙사에서 나왔고 하나원의 담장 밖으로 나왔습니다. 이제는 제 마음속에 저를 가두고 있던 수많은 생각들에서 조금씩 탈출해 보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께 조심스럽게 부탁 한 가지 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여러분 주변에 말투가 조금 다르고 표정이 조금 굳어있는 탈북민 이웃이 보이시거든 너무 부담 주지 마시고 그냥 이렇게 한마디만 건네주세요. 고생 많았죠? 이제라도 잘 됐네요. 그 한마디가 어떤 사람에게는 수십 년의 추위 끝에 처음 느껴보는 봄바람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공감되셨다면 여러분 주변의 이웃 한 사람을 오늘 하루만이라도 조금 다르게 바라봐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더 많은 시니어 인생 사연을 함께 나누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다음 화를 함께 해주세요.